네, 안녕하십니까. 공지한 대로 오늘은 전북 디자인센터의 센터장님이신 남궁재학 센터장님 모시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진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뭐 세팅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혹시라도 그 강의 듣는 도중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북 디자인센터 센터장님이신 남궁재학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이한승 교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전북 디자인센터 남궁재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양쪽으로 지금 그 우리가 특강을 진행한다고 그래서 그 줌으로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처음에 그 조금 전에 그 이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세팅을 하는 데 있어 조금 좀 여기 도서관 쪽에 그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화면이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갑자기 끝나고 어디 간 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은 말아 주시고요. 자, 하여튼 오늘 그 여러분들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걸 새롭게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산업 현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지금 화면이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산업 현장에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나 그 관련 업계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따라서는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또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학교를 졸업을 하고 관련 업계에 진출을 해서 실제로 개발 과정에 그 참여를 하거나 이런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련된 그 업종에 종사를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사용자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모빌리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지금 초입 단계에 들어가면서 보고 있는 모빌리티를 실제로 일상에서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떠한 질문들을 우리가 사전에 많이 해서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발전을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뭐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예를 여기서 지금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던 것들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율주행, 뭐 공유 차량에 대한 그런 그 스터디도 하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그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게끔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회사고 그 옆에 이제 약간 우리 조선시대 상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라이다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구글 실험차의 경우에는 이게 또 마침 여자 한국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그런 그 자동차인데요. 그 초창기 그 자율주행 스타디를 위해서 만들었던 구글의 실험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측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좌측 하단하고 우측 하단 둘 다 일론 머스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한쪽은 이제 도심 지하에 그 교통체증을 벗어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지하 터널을 통해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열차 시스템인데 그거를 진공 튜브에 넣어서 그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특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전기 동력을 쓰고 있다는 거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버진 갤럭틱 빼놓고는 나머지들 전부 다 도심에서 움직이는 그 UAM에 해당을 합니다. 그 도심 UAM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UAM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VTOL처럼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여기에 굳이 이제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거를 포함을 시킨 이유는 이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없었던 성층권 너머의 근우주 공간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교통수단 시스템으로 그 버진 그 여행사가 비행기 회사가 이제 자기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개발을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다가 될 텐데요. 이 바다의 경우에는 그 여기 지금 이름들이 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 USV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미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감을 잡았겠습니다만 그 무인 해상 그 운송수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unmanned surface vehicle의 약자인데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대형 그 운송 수단이나 상선으로 쓰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연구용과 군사용으로만 우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운송 수단들이 그 미래 모빌리티의 첫 발을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그 과제로서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빠른 것들은 이미 상용화에 접근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에 그 1910년에서 30년대 미국 뉴욕을 보면, 물론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들던 그런 이제 일제 강점기였는데 좀 많이 격세지감이 있죠. 그런 선진국과 후진국 그런 차이도 우리가 느낍니다만, 그런 거 이전에 1910년에 30년대 그 모든 미국이 발달한 건 아니지만 인구 집중이 굉장히 극도화되고 이미 발전 단계에 들어간 뉴욕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미 그 기존의 마차, 그러니까 자연 동력원을 이용한 말에 의한 그런 교통수단, 그리고 새롭게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도심 트롤리, 그리고 내연기관을 통한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는 그 1800년대에서 1900년대를 넘어오면서 변혁의 시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1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딱 겪고 있는데, 딱 100년 만에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그 교통 시스템, 지금 우리가 이제 멋있게 말을 만들어서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을 하고 있어서 100년 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거하고 비슷한 경험을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래 모빌리티가 우리 입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또 그 전제 조건들이 많이 충족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도 여기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전자기술과 산업기술의 발달, 그리고 물론 이제 전기자동차가 1900년대 초에도 잠시 개발 단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려가 돼서 새로운 동력원으로 이렇게
그 산업계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그런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도시로의 집중화, 산업화의 집중화 이런 것 때문에 도심 그 고밀도화가 도심 교통체증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왔고요. 많은 뭐 꼭 선진국뿐이 아니라도 후진국도 이런 도심 교통체증에 대한 그런 그 체증 해소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화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해가 심해져서 거꾸로 그 슬로우 라이프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이념이고 운동인데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그런 욕구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그 주변 이웃 공간에서는 배기가스가 심하게 배출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IoT라든지 통신기술의 발달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저변이 그 확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네 개는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씩 띄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 이후 특히 이제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그 승전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그 산업 재건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도심 인구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인데요. 그런 대량 생산에 의한 일반 소비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나만을 위한 특정 소비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된 거고 소량 다품종이라는 게 뭐 럭셔리 메이커들 통해서는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기술적으로는 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인공지능 AI의 등장이 필수 불가결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밑거름이 되는 씨앗들이 되고 그 쌀알이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빅데이터죠. 이 빅데이터를 먹어가면서 인공지능이 그 4차 그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데 이런 모든 그런 상황 조건들이 갖추어짐에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그 얘기들이 우리 화두에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운송수단의 변이를 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자연 동력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 자연 동력원을 끌어다 써야 되고 뭐 이런 거였었죠. 그런 식의 여행의 즐거움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 특히나 2차 대전 이후에 그 내연기관의 급속한 발달과 소비층의 그 확장을 따라서 이 자동차 보급이 아주 그 급속도로 많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 동력원이 아닌 기계에 의한 내연기관에 의한 새로운 동력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계하고 그 어떻게 보면 협업을 하는 거죠. 스스로 운전을 해서 기존의 말이나 승마나 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빠른 시간 안에 그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해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적 자유와 공간적 확장을 이 자동차에 의해서 그 이루게 된 것이 지난 한 7, 80년 동안의 일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 4차 산업혁명을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조건이 이제 이런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렇게 우리
그 저변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운전이 아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나를 특정 출발점에서 특정 도착지까지 그냥 데려다 주시오 하는, 더 깊게 인간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끝까지 게으르고 싶은데 내 그 이동 그 수요를 기계적인 또 전자기술적인 통신기술에 의해서 충족해달라 하는 것이 미래 모빌리티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그 근간인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디지털 기기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결국 미래 모빌리티도 소비자의 게으름을 충족시켜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초기 미래 모빌리티가 일상이 되면 운전을 하는 것이, 직접 탑승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옵션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미래 모빌리티 사회가 아마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옵션을 아마 뺄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세 가지 단계가 결국 특히 첫 번째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쓴 그 이미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탑승자의 노동 강도가 왕창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대부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지금 강의실에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어떤 인터랙션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접속 상태가 안 좋은 거 계속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시 또 들어왔네요. 아마 이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 중에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해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뭔지는 알지만. 그 이유가, 하나는 오리지널 제품이고 초창기, 또 하나는 완전 오리지널 제품은 아닌데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그 화면 왼쪽에 있는 그 오리지널 제품이 나오기 직전까지 굉장히 인기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정전기처럼 화면이 많이 꺼지는데 다시 들어왔네요. 주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쓰시는 건 아마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딱 하나만 슬라이드를 중요한 거를 머릿속에 두고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면 이 슬라이드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빌리티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제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가 휴대폰이 우리 일상 전체를 지배하듯이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 일상을 휴대폰이 전체를 지배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삶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서 도전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루 이틀 얘기해도 모자란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bullet 포인트로 이렇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한 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이거는 이제 산업 디자인 쪽이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윤리적, 이런 법적, 또 산업계 구조적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무조건 전기차만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동력원이 미래 모빌리티의 주가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물론 초기에 지금 진입한 회사들이 리튬을 베이스로 한 전기자동차에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든
기관 투자자들이건 이 배터리와 관련된 업종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가능성들이 있어도 그거를 무시하고라도 그쪽으로 많이 산업이 가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단타로 해서 할 거가 아닌다 하면은 무조건 전기차하고 관련된 것만이 10년 후에 나에게 굉장히 많은 디비던드를 배당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도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짧게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해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디자인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돈을 누가 내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복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정책을 하는 것도 물론 공공정책도 따라옵니다만 어쨌든 돈을 누가 내느냐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산업계에서 1인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기업과 개인 간의 어떻게 보면 권력 싸움에서 항상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에서의 정보 공유,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된 안전과 보안, 그리고 이 미래 모빌리티가 아까 제가 전기차에다가 무조건 우리가 올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강연 때문에 이거 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병도 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물병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당연히 여기는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구멍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유 카튼팩 같은 거는 이 위에 뚫려 있지 않고 옆에 뚫려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냐 아니냐를 생각을 할 때 이게 간편해서 사실은 이게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사용자를 위해서 생각을 했으면 약간 옆으로 우유 카튼팩처럼 있어서 마실 때 흐르지를 않아야 돼요. 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다 흘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디자인을 할까요? 제일 싸서 그래요. 만들기가 편하고. 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어쨌든 우리가 물리적으로 앉아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 여러분들이 타시면 여러분들이 뭐 미니밴을 타시든 일반 세단을 타시든 SUV를 타시든 이게 정좌로 앉아야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되고 공유 차량 형태가 되게 되면 그 타는 사람한테 이렇게 앉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차 중에는 공유 차량이지만 한 번에 탈 때 한두 명만 태우는 가격이 비싼 차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에 의해서 억지로 타다를 한번 죽인 적은 있지만 타다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는 누구나 원하거든요. 그 소득을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유 소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편리함을 갖다가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재구매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다가 사용자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들어가는 산업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각 디자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프린트나 인쇄물, 조형물 관련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보다 온라인 쪽에 UX, UI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쪽 시장이 더 커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 이게 제조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바일 폰도 보면 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신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공자가 있잖아요. 회사가. 그런 것처럼 미래 모빌리티도 분명히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특정 서비스를 넣어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 마스 기업,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스 기업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게 합쳐지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분리가 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 내가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나와서 회사에서 나와서 차를 불러서 타자마자 특정적인 거를 안 해도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매뉴얼 읽지 않아도 내가 처음 타보는 공유 서비스 차량이라도 바로 차량 안에 있는 디지털 UI를 움직여서 그 회사, 그 마스 회사가 주는 UX를 아주 좋게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야만 그 반복 구매자가 될 거예요. 그 서비스에 대한. 그래서 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은 그런 디지털적인 디자인하고 물리적인 디자인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참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PC로 인터넷을 쓸 때 또 그 모바일 기기, 휴대폰을 중심으로 되는 모바일 기기에서 이 그 앱을 이용한 이런 그런 인터넷 또 온라인 거래 또 온라인 작업 이런 거를 할 때 내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그 IT 기업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는 정부가 기득권자의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지 않고 기업이 정점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그 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두 번째 그 피라미드의 한 두 번째 칸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모바일 기기를 갖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런 모바일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미래 모빌리티. 나 혼자 탔는데 여기 사람도 없어요. 그럼 내가 기계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내 핸드폰 또는 내가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칩을 그 삽입을 임플란트를 했는데 내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지 알려줄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서비스를 여러분이 주문을 할 때 몇 시까지 수원의 성대 자연 캠퍼스 정문 앞에 차를 여러분이 주문을 했어요. 그럴 때 거기 이제 뭐 동의 부분이 있겠죠. 필수 동의가 있고 선택 동의가 있고 그거 읽어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 때 읽어보나요? 절대로 안 읽어봐요. 그걸 왜 하느냐? 기업은 당신이 사인했잖아. 우리는 속인 적이 없어요. 다 대놓고 했다. 투명성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갖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도 굉장한 연결 사회지만 초연결 사회가 됐을 때 내가 어디까지 나의 삶을 공유를 하고 내 비밀 정보, 생체 정보를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관련해서 또 안전하고 보안이 있는데요.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전의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잖아요. self driving이라고 그러고 자율주행 말 그대로 혼자 움직여야 돼요. 아마 많은 자율주행 그 마스 기업들이 탑승자에게 비상시에 운전할 수 있는 옵션을 안 줄 확률이 높습니다. 주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물론 주게 돼서 자기네가 뭐 이거를 뭐 사고가 났을 때 면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문제의 복잡성이 주지 않았을 때의 복잡성보다 훨씬 더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가 됐든 마스 기업이 됐든 누군가는 자율주행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디자인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특정 디자인의 경우에는 라이다가 움직이기가 쉽게 돼 있는 엑스테리어 디자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장년층이 돼서 마스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모든 차량들이 근미래에 다 자율주행차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기존의 차량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익스테리어의 어떤 특정 부분들 중에서도 전자기기나 라이다나
그 레이더하고 관련된 부분, 카메라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더 고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잡성이 좀 낮아야 그 차량을 빨리 수리를 해서 다시 도로로 내놓거든요. 모듈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안 얘기할 때 산업 디자인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익스테리어 디자인 자체도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모듈화에 맞게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철학적인 문제라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이 말하는 화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저 양반 특정 기업을 옹호하는 거냐 아니면 특정 주식을 산 사람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지금 전기차가 이렇게 무슨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뭐 온 나라가 매달려야 되고 이런 건가요? 이게 친환경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친환경인가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석 연료를 우리가 왜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한 자원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게 무한 자원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생태계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뭐 북해산도 있고 브렌트유 같은 텍사스산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산도 있고 러시아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채굴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히토류는 특정 국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도 뭐 조그맣게들 매장량들이 있지만 경제성이 있는 매장량이라고 얘기할 때는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중국이 상당수를 대부분 갖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하고 버금될 만큼의 상당량의 그 매장량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인공위성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채굴이 돼서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미중 갈등도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이걸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전기 자동차가 정말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자원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기차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기가 그린 에너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50%도 안 됩니다. 무조건 화석 연료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석탄 회사나 엑선모빌 같은 석유 회사들이 전기차로 가는 거를 굉장히 반대를 해야 되거든요. 반대를 안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전기를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화석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환경 친화적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상태의 생태계가 계속 어느 정도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대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하고 전기차 미래 모빌리티를 무조건 이꼬를 하고 놓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그냥 밈인데요. 예. 몇 년 전에도 이제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친구하고도 이렇게 하면서 나눴던 이미지인데 그냥 저 엔진을 차에다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돌려서 전기를 충전을 해서 전기 충전하는 과정에서 연료율도 떨어져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기가 아직까지는 그린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가 지금 사회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안 나오거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버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인천에서 매립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시는 깨끗하게 하고 도시 외곽으로 공해를 갖다가 다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린 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기차가 절대 친환경이 아니라는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그 실수로 반복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이제 익스테리어하고 관련해서 또
이런 그 산업 디자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산업 디자인하고 소비자,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이 이제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 산업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 탑승을 하는 공간인, 실제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를 갖다 사용할 때 그 시간을 들이는 인테리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직관적인 디자인하고 이제 사용 편리성인데요. 그건 아까 이제 처음에 초반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뭐 어떤 산업이든지 다 그렇지만 초반에는 춘추전국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나가 떨어지는 회사들이 이제 생기죠. 뭐 비근한 예로는 최근 중국을 좀 들어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포함해서 자동차에서만 브랜드가 한 500개 정도 됐었어요. 중국 정부의 푸시도 조금 있긴 했지만 지금은 한 100개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이유가 그만큼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 소싱도 훨씬 쉽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리고 만들기도 훨씬 쉬워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투입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제조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을 갖다가 제공하는 마스 기업의 경우에 많은 회사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옛날 사람인데 그냥 택시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타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전에는 본 적 없는 전기차도 있고, 여러분들이 청장년에서 중장년으로 가는, 그래서 한 4, 50대 돼서 야, 아빠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 상상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할 때쯤 되면 아마 한 탑 10으로 시작한 회사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게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유럽처럼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서 시장이 이렇게 제한 시장이라서 그런데, 아마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경쟁을 할 거예요. 마스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소비자로서 그 차에 딱 탔을 때 내가 직관적으로 그 인테리어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직관적인 인테리어, 그 물리적인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UI가 직관적이어야만 내가 뭐 30분을 차를 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자율주행차를 내가 주문을 했다, 휴대폰으로. 그러면 앉아서 한 서너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마 열차를 이용해서 또는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부산을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장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UI를 갖다가 좀, 여기 이 회사 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심에서 탈 경우에는 뭐 길면 30분, 짧으면 뭐 15분, 20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타고서 그거를 이해를 한다? 시간이 걸리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UI다? 비즈니스 시장성으로 봤을 때 도태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직관적인 그 디자인을 통해서 그 착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편하게끔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디지털 기기를 갖다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직관적인 디자인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 안락함하고 안전인데요. 그 이제 안락함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안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편안한 쿠션 이런 게 이제 딱 들어오는데, 여기서의 안락함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편리성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낄 때 내가 뭐 여러 가지 자세로,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의 차들은 그냥 이렇게 정자로만 앉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모빌리티 사회가 숙성 단계,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옆으로 기대거나 좀 눕거나, 또 뭐 의자를 돌려갖고 앞으로 기대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앉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편리성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허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UI조차도 이 회사는 이렇게 하던데 또 저 회사는 또 이렇게 하네, 이런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편한 UI 쪽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 이게
어느 하나로 이렇게 아마 저기 소실점으로 싱귤래리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미지 보여드린 것 중에 초창기 아이폰하고 조금 세대가 좀 지난 블랙베리, 그러니까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까지 있던 블랙베리를 보여드렸는데 그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요즘 다른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혼자 이렇게 앉아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요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그런 피처폰이라든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또 그런 블랙베리 같은 게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특정 대통령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만 대놓고 사람들한테 백악관 보좌관들한테 너네도 이거 써라 그러고 막 그러고 그랬었어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런 폰들이 다 없어지고 남들도 다 그걸 따라할 거예요. 아이폰이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게 하나 있거든요. 직관적인 UI. 바로 핀치입니다. 핀치. 실제로 뭘 확대해서 보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작게 멀리 보려면 이렇게 줌 아웃할 땐 이렇게.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로 어떤 디지털 기기를 움직인다는 건 그전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블랙베리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기술은 있었습니다. 적용을 안 시킨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안락함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인테리어에 앉았을 때 느끼는 안락함이 아니라 사용성의 편안함이 안락함과 같이 연결돼서 소비자에게 경험치로 다가가는 UX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안락함과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안전은 심리적으로 내가 이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쓰기 직전 장소, 시공간에 하던 거를 들어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해야만 내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전감이 안락함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뉴스 보다가 계속 그 뉴스를 보고 싶은데 모빌리티에 딱 탔더니 거기서도 뉴스를 내가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채널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 휴대폰에 흔적이 남아 있어갖고 그대로 여기서 투영이 되고 화면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도로에 다니는 지상에 다니는 미래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UAM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항에서 나와서 UAM 타고 다니다가 또 지상에서 또 그런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러면서 끊어지지 않는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에서의 UX, UI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들어가면 이제 그거 키세요, 뭐 끄세요 이런 거가 아마 한 20, 30년 후에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걸 왜?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 이거는 조금 좀 많은 부분이 관련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테리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소재 산업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고 그 소재 산업군을 지탱해주는 유통 산업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리사이클, 재생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력조차도 그린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고 그리고 그런 미래 모빌리티가 사회의 성숙 단계까지 진입을 할 때쯤 되면 지금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중장년층이 되고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알파 세대가 지금 MZ 세대가 기성 세대에게 막 대들듯이 뭐 대든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같이 충돌을 하듯이 아마 알파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밀레니엄 세대나 젠지들이 저놈들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 친구들은 지금보다도 더 환경 친화적인 거에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만약에 갖고서 움직이는 미래 모빌리티다 그랬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이 회사는 어떤 그리드를 통해서 얼만큼의 자연 친화적인 전기 생산에 의해서 동력원이 제공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소재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곧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이 RE10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Renewable Electricity 100%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불행하게도 지금 현 정권도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일 때도 그게 뭐냐고 그러고 화만 냈었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그게 점점 이게 공론화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 자기네 국내 산업을 갖다 유럽 EU 안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점점 저 장벽이,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 아직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어디까지나 제 뭐 뇌피셜입니다만, 이 리사이클이라는 게 단순히 그린피스에게 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뭐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탄소 풋프린트도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리뉴어블 또는 리사이클러블 머티리얼 100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RM100, RM100이라는 게 아마 조만간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테리어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뭐 H사의 또는 K사의 그 뭐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라고 하죠, 쉽게. 유럽에다가 팔 때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 들어가는 부품, 거기에 그 재활용 또는 재생 가능한 머티리얼이 몇 프로냐 하는 거를 무역 장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R이 100도 왜 나왔겠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명분이 좋거든요. 무역 장벽으로 만들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한두 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그리고 어떤 막 그 컴파짓 막 복합 소재가 돼서 재생이 안 되는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아마 좀 그 산업계 쪽에서도 이게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은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리사이클 하고도 이제 뭐 연관이 됩니다만, 조금 기술이 발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재생 그 소재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항균 처리가 미리 돼 있다든가, 그래서 그 항균 처리도 그 웨어아웃 하는 거가 뭐 5년 주기라든가 1년 주기라든가 뭐 이렇게 있어갖고 가격 차이가 차등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PC를 사용해 본 분들, 특히 이제 노트북을 사용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TV 광고도 많이 나왔던 인텔 인사이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제가 뭐 여기다 뭐 특정 뭐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을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은, 어떤 기업은 특히 이제 차량 제조사가 아닌 마스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세스코 이렇게 마크 있는 데들 가면 여러분이 조금 안심을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형태가 이 미래 모빌리티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게 제조사가 그렇게 할 확률은 적고 그 마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가 그렇게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아주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는 이런 코브랜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좀 우리 시쳇말로 좀 껄쩍지근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쉽게 생각해서 미래 모빌리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냥 딱 어제 뭐 중국 같은 나라는 그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킬 때 업계가 망하든 말든 오늘까지는 하고 내일서부터니까 이게 되는데, 일반 자유국가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길에 나갔을 때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그 캠퍼스에서 이렇게 밖에 길을 봐도 지금 거리에 다니는 모든 차들이 다 내연기관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그 캠퍼스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면 뭐 테슬라 같은 이런 전기차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미래 모빌리티가 우리 일상에서 늘 보이는 이런 아주 전혀 이질감이 없는 이렇게 정도가 되는 것도 한 50%는 돼야 그 정도를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50% 가기 전에도 뭐 얼리 어답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러겠지만, 그 뜻은 기존의 차량들하고 공존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물론 공해를 핑계로 정부가 가솔린차 언제서부터는 안 돼요. 뭐 지금 북유럽 국가들 중에는 뭐 2035년, 2050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때까지 정치인의 임기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임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걸 텐데 어떤 특정 미래 모빌리티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동력원을 올인하는 거는 국가 장래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제가 보는 미래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기존 차량들과 새로 진입하는 미래 모빌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정 기간이 좀 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약 100년 전에 뉴욕시가 그때 말이 끄는 마차도 있었고 전기로 가는 트롤리도 있었고 그리고 막 등장하기 시작한 내연기관에 의한 포드의 모델 T 같은 그런 자동차들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말이 그때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을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스포츠나 취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미래 모빌리티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미래 모빌리티가 아닌 운송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소비자층이 생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밀어붙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 정부한테 다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모바일 페이라든지 어, 뭐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 쓰면 신용카드는 어디 가서 긁어야 되니까 내가 있는 장소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내가 장소를 옮겨도 그게 드러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지국에 의한 트라이앵귤레이션은 24시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추적을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항상 내 로케이션, 위치에 대한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모빌리티 사회가 되면 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는 그 법제화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범죄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명분에 의해서. 근데 아예 아날로그적인 교통수단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너무 작으니까 통신이 안 되는 데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땅덩어리가 조금만 큰 나라들, 뭐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인구가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80%가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국토의 6, 70%가 사람이 안 살아요. 다 도시에 밀집돼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갈 때 내가 통신에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어 진정한 말 그대로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오브 더 그리드는 어떤 게 있냐면 기존 전통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 럭셔리 자동차들은 선택권을 줄 거예요. 사용자에게. 그래서 모든 디지털 기기를 통신을 끊는 방법 그런 옵션을 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적인 차들 요즘 이제 뭐 내연기관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차들도 그렇고 그런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게 아주 그 부드럽게 자연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데 그걸 끄는 장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끄는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새로 나오는 차들은 국산 차들도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그 over the air로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시동을 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항상 켜있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근데 이 럭셔리라는 개념이 내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가 럭셔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캠핑카, 완전 아날로그로 된 캠핑카를 갖고 그리드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자의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마 지금은 이게 되지 않겠어 그러는데 미래에는 그게 불가능한 자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서부터 질문을 우리가 소비자로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게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자기 그 직업에 따라서 나는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다든지 조금 번잡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미안합니다. 멀리 살고 싶다든지 그래서 그 통신 그리드에 철저하게 그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땅덩어리가 넓고 그 그 인구 밀도가 극저하인 그 지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 그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마스에서 도심과 그런 좀 외진 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패키지로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그런 것들이 아마 서비스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제 이게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우리 어떤 국가가 영토를 갖다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진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경쟁 국가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이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계속 나올 확률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내연기관입니다만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에서의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도요. 오프로드가 아니라 온로드고 저상고로 가서 그 공기 저항도 굉장히 낮을 거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쉽게 탈 수 있는 뭐 이런 차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외진 지역으로 갈수록 오프로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큰 나라일수록 그래서 이 특수 차량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데 이 특수 차량이 가격이 싼 특수 차량, 아날로그 차량일 수도 있고 가격이 매우 비싼 특수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그래서 이 전환의 과도기를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갈 것인가는 그 정부는 물론이고요. 산업계 그리고 그 산업계가 소비자들에게 그 제공을 해서 그거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 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질문을 해서 그 전환기를 우리가 현명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서도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전환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로봇과 사람 간의 사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회 문제화 되지 않도록 잘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그 법률과 윤리적인 관점이 이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서 오늘 좀 그 강의 내용에서 언급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기업과 개인 간의 책임 영역, 이거는 뭐 저도 제가 기업의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개인 쪽에 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갑과 을이 있으니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과 개인 간의 그 책임 영역은 그 시장 장악력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와 일반 소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초연결 사회가 됐을 때 내 정보가 과연 어디까지 훑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게 공상과학 영화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미 기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타는 좀 럭셔리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나 혼자 좀 즐기고 싶어. 그래서 혼자 어디를 가는데 좀 좋은 자율주행차를 서비스를
내 모바일 그 휴대폰으로 주문을 해서 받고 싶어. 근데 그 차 내가 불러서 쓰기 바로 직전에 그 차를 썼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잠복기에 있는 어떤 전염병을 갖고 있어요. 발병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차 타고 싶겠어요? 그러면 마스 서비스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좀 금액을 많이 내는 소비자를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업체일수록 탑승자를 선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아마 타는 즉시 스크리닝을 할 겁니다. 건강 상태를. 이미 조금 상용화가 아직 안 되긴 했지만 뭐 옛날에 나온 스타트rek이나 이런 거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스캔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은 그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이 지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로. 그러면 여기에서 내 생체 정보가 건드려진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 아직 발병 안 됐거든? 근데 거부당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런 문제 때문에 탑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문까지 하고 돈까지 냈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 간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게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 쇼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부분이 그거죠. 미래 모빌리티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누가 돈을 내는지를 갖다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본주의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 궁극적인 그 소비자를 위한 자본주의가 이제 그런 건데 불행히도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북미나 유럽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발진 사고가 아주 그 단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는 급발진 사고가 나서 내 가족이 다 죽고 내가 그 중환자실에서 오늘날 하고 있어도 차의 오류를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국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아날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이렇게 절대적인 불리한 입장으로 돼 있는데 초연결 사회가 됐을 때 이런 형태의 법 제도, 이런 정도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법 체계를 그대로 초연결 사회로 가져간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이건 재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은퇴하고 저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은퇴하고 그렇게 모빌리티를 많이 안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고 이럴 거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앞으로 20년, 30년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책으로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아주 유명한 그 마이클 샌들 교수님의 정의라는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그 강의가 이제 뭐 세그먼트별로 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좀 이 미래 모빌리티 얘기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좀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사회에서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 UI가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에 타고서 그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이제 언덕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가 보니까 와, 이게 지금 뭐 퇴근 때라서 그런지 막 차들이 막 완전히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 근데 갑자기 차 안에 작동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탑승자로서 내가 패닉을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차는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여기서 이제 벌어집니다. 패닉을 심하게 하면 내가 운전하는 거 생각조차 못해요. 그럴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정신을 내가 호랑이 구레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수동으로 내가 운전해야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 다 뭐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그 책임 소재의 문제만 나중에 이제 달라지는데 내가 핸들을 잡지 않고 여전히 기계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치죠. 그냥 직진을 하면 이거는 대참사입니다. 앞에 수십 대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으면 이거는 뭐 전형 뉴스죠. 그냥 일면 기사고 다음날 아침. 그래서 오른쪽으로 확 틀어서 내가 그 차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든 내가 운전을 해서 하든 오른쪽으로 확 틀어서 그 상황을 피하든 왼쪽으로 확 틀어서 피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확 틀려고 그랬는데 거기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왼쪽으로 탁 틀려고 그러는데 알고리즘도 또는 탑승자로서 내가 봤을 때도 저기 세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익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수의 공익, 이게 뭐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수의 공익이라고 생각하면 세 명을 살리는 게 두 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공익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서 미안하지만 그 두 명을 죽이는 게 이쪽 세 명을 뭐꼭 죽이지 않고 뭐 중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세 명 쪽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게 그 왼쪽에 있는 세 명이 불법 체류자들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은 한 사람은 유모차 있는 아기고 한 사람은 그 유모차를 끄는 엄마예요. 물론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민.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제조사가 질 것이냐? 그 마스 그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가 질 것이냐? 자동차 안에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선택 기능이 있었을 때 탑승자가 질 것이냐? 이거는 말 그대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소비자로서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면 누구 입김에 의해서 될 확률이 크죠? 기업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윤리의 문제고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소비자로서 무조건 이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입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해서 소비자가 먼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지도록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압력을 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재난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초반에 있던 그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중에 그 이런 사고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아리조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부딪힌 세단하고 미니밴하고 상태를 봤을 때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에어백이 터져서 뭐 좀 살았을 수도 있지만 안전벨트를 안 맨 뒷좌석 승객이라든지 에어백이 그 없는 그런 차의 경우에는 많이 다쳤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법적 제도에서 소비자를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보호해야 되는 거는 소비자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률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좀 어느 정도 그 이 교집합이 있는 거라 길게는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탑승을 할 때 내 정보를 어디까지 그 마스 서비스 업체하고 공유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렇게 도용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가 내가 이미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걸 모를까요? 기업은 이윤을 내고 싶어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면피를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죠. 지금 초연결 사회 미래 모빌리티가 아닌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회가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점점점 사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면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그만큼 정부와 입법기관에게 얼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처절하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기술 혜택과 접근은 이거를 사실 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페이지를 넣을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넣으면서 생각한 게 저도 이 나이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곧. 저는 뭐 다행히 장애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기술이 사회에 들어오면서 성별, 연령별, 장애, 비장애, 그러니까 장애 여부, 그다음에 학력 수준, 소비 수준, 소득 수준, 죄송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서비스가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근데 뭐 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오늘 저를 소개시켜 주신 이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디지털을 경험하고서 노년 세상으로 좀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세대라면 지금 이미 노년 세대에 계신 분들은 그 사고 체계에서 디지털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이 디지털 세상에 지금 내동댕이 쳐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를 가든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커피점에 가든 뭐 버거집에 가든 요즘 이제 인건비 줄이느라고 키오스크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게 왜 이걸 눌렀는데 일로 화면이 가냐. 그다음에 이제 또 눈도 잘 안 보여. 어떤 거는 글자가 작아갖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나중에 이분들이 또는 나이 든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 때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나는 다 디지털 겪었으니까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때는 전혀 다른 접점을 요구하는 UI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술이 이렇게 나올 때는 말 그대로 윤리에만 맡길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돼요. 법적으로. 일본 그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택시 관련해서 요거 이미지인데요. 좀 슬픕니다만 한국에서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버스 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뭐 탈 수는 있어요. 일단 지하철역까지 간다면 우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가도 휠체어를 갖고서 승강장으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일단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로는 불가능하니까 거의. 뭐 에스컬레이터 옆에 이렇게 휠체어를 갖다 운반하는 그런 그 접이식 장치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대부분들 작동을 안 해요. 불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도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차를 하는 게 내가 연간 이윤을 내는 데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일반인들만 쓰는 걸로 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될지 이런 걸 막 업체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아마 비장애인 쪽으로 서비스들이 맞춰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윤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로 가기 전인데도 일반 차량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서도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과 윤리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후천적으로 장애되는 건 정말 누구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로 갔을 때는 철저하게 또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수동으로 움직이는 차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대비 운송수단을 갖다가 서비스를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철저하게 더 입법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미래 모빌리티에서 대부분이 전기차하고만 관련이 돼서 그래요. 다른 뭐 수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기차라서 전기차라고만 얘기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다행히 여기 지금 성균관대학교 자연 캠퍼스에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선배의 노력에 의해서 그 지난 5, 6년 사이에도 벌써 한 100에서 200km 정도였던 이런 그 초창기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키로수로 따져도 한 200km를 못 넘었었어요. 지금은 이게 평균적으로
한 적게는 400, 많게는 600km에 가까워지는 그런 뭐 고가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 그 집적도가 배터리가 이제 높아진 거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이제 주행거리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 정도 가격을 내고서 뭐 한 4천만 원만 내도요. 내연기관 차의 경우에는 뭐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고 그 주유를 우리 뭐 만땅을 시쳇말로 만땅을 하면 800km, 900km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을 내고 사도 700km 넘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좀 요즘 생각을 좀 바꾸고 있는데 이게 내연기관 차하고 경쟁을 하려니까 배터리를 갖다 더 많이 실어야 되고 더 많이 실으니까 차가 무거워지고 차가 더 비싸지고 이런 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는 짧지만 가격이 낮은 전기차를 갖다가 또 시장에 내놓으려고 많이들 또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4천만 원, 3천만 원 내고도 막 800km, 900km 가는 차를 살 수가 있는데 내가 굳이 전기차를 사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그, 쉘 오일까지도 지금 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중동하고 거래를 전혀 안 해도 석유를 갖다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테슬라가 새로운 걸 갖고 나오면서 막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다가 갑자기 전기차 구매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약간의 초기 환상에서 벗어나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인프라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이 가장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동그라미에 표시된 부분처럼 그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 또는 전기차를 산 사람의 가장 고통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페인 포인트가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 특히 겨울에 너무 짧다. 그다음에 여름에도 에어컨 이런 거 막 틀면 또 너무 짧아진다. 그다음에 집에서 완속 충전하는 건 너무 느리고 일단 길에 나오면 급속 충전하는 거 찾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일반 우리 내연기관을 위한 주유소들 지금 현재 그 여기 지금 21년까지 있습니다만 또 제가 추가로 찾은 자료에서 2022년에는 한 12,000여 곳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생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운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유소에 가면 5통은 그 주유기 3개 그래서 호수가 6개 그래서 그 우리가 이게 조금 좀 이게 그 기사들이 조금 좀 정직하지가 않은데요. 충전기 그럴 때는 충전기 하나입니다. 근데 주유소는 한 곳인데 주유기가 6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주유소 숫자 곱하기 6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7만 4천, 2천 요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쓸 수 있는 주유.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은 건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해도 그 완충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완속 충전은 급속 충전의 경우에 2022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3,000곳이 아니라 그 충전기, 개별기가 3,000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길에 나와 있는 차가 우리나라가 한 2,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 반만이라도 전기차로 다 바꾼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급속 충전기의 10배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급속 충전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급속 충전기가 세금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전기차를 많이 파니까 급속 충전도 많이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저항이 없어요. 납세자들이. 여러분, 길거리나 동네,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있는 주유소들 세금으로 세워진 주유소 있나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차이인데요. 아, 싱가포르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도 그렇고 국토가 작고 그리고 거주 공간이 공동 거주 공간이 많고 밀집돼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그 완속 충전기도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북미나 또 뭐 중국도 그렇고요. 약간 교외로 나가면 그다음에 이렇게 땅덩이가 꽤 넓은 뭐 프랑스, 스페인, 또 남미로 가면은 중미에도 이제 멕시코가 있고 남미로 가면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전부 다 그렇겠죠. 이렇게 좀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이제 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차고에서 퇴근했어. 전기료가 낮보다 밤이 싼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완충 뭐 한 보통 5-6시간 걸리니까 퇴근해서 껴놓고 아침에 나가면 돼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한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뭐 현대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이, 현대기아 전부 다 제니시스도 그렇고 현대그룹 전체가 전기차를 막 대폭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수입차들도 그렇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얼리 어답터들이 어느 정도 차를 다 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좋았거든. 이게 막 신기술이고 막 다 좋은데 이게 충전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보다 하이브리드를 더 사.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그만큼 숫자가 전기차를 안 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별로 이런 충전 인프라의 차이가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초기 소비자들 그리고 지금도 전기차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베타 테스터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는 베타 테스터가 되겠다 하시는 애국심이 강하신 분들을 우리가 막지는 않습니다만 소비자로서 아주 명철하게 판단을 하셔야만 또 소비자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전기차, 이게 나중에 다른 동력원이 미래 모빌리티를 이렇게 떠받쳐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차로 계속 간다 그러면 아직까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뭐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공해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내연기관차, 뭐 가솔린 차라고 얘기하죠. 내연기관차에서 예를 들어 10년을 탄다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되고 폐기가 되는 걸로만 봐도 매립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배터리를 실제로 매립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슬픈 현실인데 한 30cm, 20cm, 20cm 한 요 정도 되는 그 배터리가 한 하나에서 2개 정도 버려집니다. 전기차 10년이면요. 그 전기차 차량 밑바닥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가 버려져요. 이게 리사이클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폐배터리 발생이 여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배터리를 환원하는 비즈니스가 상당히 큰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젊은 분들이 장년층으로 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기 구입 비용인데요. 사실은 2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구입 비용이 있고 중고차 구입 비용 문제가 있어요. 초기 구입 비용은 뭐 많은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한 2030년쯤 되면 앞으로도 7년 정도 남았는데 7, 8년 남았는데 그때쯤 되면 일반 내연기관차 가격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그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초기에 그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그래도 세금 혜택을 받았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돈을 대줬으니까. 근데 이게 부담이 너무 커서 중국도 안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도 점점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고차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구입할 때 배터리 비용만 한 반이 돼요. 그 싼 차 경우에,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배터리 가격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고차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중고차 가격은 낮아졌는데 배터리 가격은 굳이 안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전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앞으로 한 6, 7년은 계속 내가 생돈을 들여야 된다는데 이게 베타 테스터거든요. 그때 다다를 때까지 산업이 유지되게끔 그만큼의 소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래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윤색을 합니다만 이게 숨겨진 이면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가장 큰 페인 포인트라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숨겨진 이면에서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왜 가죠?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으면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서 이제 답변을 받겠지만 이게 친환경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친환경이냐는 얘기예요. 그 운행을 할 때는 친환경일지 모르겠는데 히토류를 채굴을 해서 그거를 수입을 해서 그걸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이러는 모든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훨씬 더 덜 친환경적입니다. 훨씬 더 CO2를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있기 전에는 특히나 그린 에너지 토대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이상은 여길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내연기관이 하나의 비즈니스였고 또 전기차도 하나의 비즈니스야. 그냥 A라는 비즈니스에서 B라는 비즈니스로 넘어온 거지 처음에 업계나 언론에서 얘기한 친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또 한계 자원, 무한하지 않은 한계 자원을 이용해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동력 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다 해결이 된다고 쳐도 공급망 문제는 이건 결코 어느 한두 나라가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특히나 패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뺏기지 않겠다는 한 국가와 패권을 뺏겠다고 말은 안 하지만 뺏으려고 하는 나라와 사이에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이든 브렌트유든 텍사스든 이게 그렇게 공급망이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전기차, 그다음에 히토류도 여러 군데서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차량에 필요한 많은 그 UI 제품들 특정 국가에서 가져와야 되고, 내연기관 때보다 전기차로 가면서 공급망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전 설비와 히토류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그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한 국가에 이렇게 그 의존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계속돼서 그런 특정 국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쉽게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서 좀 힘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 모빌리티로 가면서 산업 디자인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법률적, 윤리적, 그리고 기술 적용에 있어서의 그런 지정학적 요소와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친환경이냐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선 동력원을 빼고라도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오는 가장 큰 차이점은 탑승의 변화입니다. 아까 그 블랙베리에서 아이폰으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거는 이 UI, 핀치 기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미래 모빌리티가 가져올 가장 큰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정면을 보고 이렇게 딱 얌전히 앉아 있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업계에서는 어떻게 분류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물론 뭐 자동차는 아닙니다. 근데 뭐 특정 항공사인데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뭐 많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나중에 UAM이 돼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UAM 경우에는 뭐 날아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볼보에서 이렇게 눕는 차를 갖다가 컨셉으로 내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걸 많이 안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그게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의료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몸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만약에 정면 충돌을 하면 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우리 이 갈비뼈가 또 두개골 또 두개골을 뒤에서 잡아주는 척추 이런 것들이 물론 앞에 이제 에어백이 있고 쿠션이 있습니다만 가장 저기 중요한 우리 장기들 심장, 호파, 간 뭐 이런 것들 위 뭐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의 내장은 이제 그 내장이 이렇게 그 매스가 공복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장기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피가 커도 이 중요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파열을 해도 생명에 이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이쪽 부분 횡격막 위쪽은 여기가 잘못되면 정말 그냥 죽어요. 근데 이게 누워서 우리가 가다가 만약에 자동차 방향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누워서 가다가 만약에 정면 충돌을 했다. 이제 자율주행차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아까도 전환기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차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면 충돌을 했다 누워 있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립케이지가 저 갈비뼈가 내 장기를 전혀 보호를 못 해줘요. 그리고 그 이너시아라고 그러죠. 관성에 의해서 아마 충돌 속도에 따라서는 횡격막을 뚫고 심장, 허파, 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위 이런 것들이 내장을 압박을 하면서 골반 쪽으로 다 몰릴 거예요. 동시에 내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고관절하고 연결되는 이 대퇴골이 상반신 쪽으로 옵니다. 이게 파열이 되면서 그러면 대참사죠. 이게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회복하기 힘든 중상 환자로 장애인으로 평생을 아마 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미래의 자동차 얘기하기 전에라도 일반적으로 그 혹시 뭐 사고 기록 같은 걸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신나게 조수석에 앉아서 의자 뒤로 이렇게 하고서 다리 올리고 이렇게 그 대시보드에다가 그러고 가다가 사고 난 케이스들 보면은요. 이제 국가기록원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그런 좀 흉측한 몰골의 그런 사진들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앉는가를 갖다가 강제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비자의 욕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제조사들이 찾아야 돼요. 마스 회사도 그렇지만 제조사들이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래 모빌리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게을러지고 싶은 사람, 속박되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빌리티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워있는 것도 아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는 아마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제 몇 가지를 뭐 보여드릴 텐데요. 뭐 많은 회사들이 이제 컨셉 카 등을 통해서 이런 그 미래 모빌리티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될지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옛날 것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스타일링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컨셉에서는 몇몇 회사들 빼놓고는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달라지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이제 르노 경우에 이제 이지 얼티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응접실이죠. 그리고 소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지 않는 뭐 거실이나 요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그리고 뒤로 돌아앉고 뭐 이러는 거 우리가 그냥 바퀴가 달렸다는 것 뿐이지 이게 꼭 차량의 인테리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래 모빌리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그 제공 스타일이 될 거라고 여깁니다. 그 특히 이제
르노의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출시를 했는데요. 그 오토쇼에서. 지금 큰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가 이제 그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 고라고 그래서 아까 그 조그만 그 이미지가 이제 중간 건데 코치 클래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미래 모빌리티가 됐을 때는 여기 뭐 운전사가 있거나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기존에 누가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내가 그 차가 나한테까지 왔을 때 미리 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장애인인 경우에. 근데 아무도 안 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혼자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의 경우에는 그 앞에 캐노피 전체가 열리면서 램프가 그 장애인도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접근성을 보여주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차 열고 문에 들어갈 때 특히 이제 SUV만 해도 좀 덜한데 세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처럼 이제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막 몸을 있는 대로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몸을 트위스트를 해서. 근데 만약에 의자 자체가 이렇게 약간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탑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르노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바퀴 달린 네 바퀴 달린 응접실이라는 이런 그런 컨셉에 대한 스타디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그 운전대가 왼쪽에 있잖아요. 한국이나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왼쪽으로 돼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뭐 S클래스 뭐 그 G90 이렇게 이제 사장님들 타시는 차들 보면 대부분 윗분들이 뒤쪽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흔적이 여기 이제 그 인테리어에서도 조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편리성을 강조하고 안락함을 강조한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또 응접실 이미지를 하더라도 특정 그 인테리어 안에서 특정 공간을 그 뭐 좀 권력이 더 높은 사람, 연장자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문화적인 흔적이 좀 보이는 이런 컨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마을 버스가 만약에 미래 모빌리티가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카노 같은 컨셉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공원에 있는 벤치에다가 바퀴 4개를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 타갖고 짐을 갖다 싣든지 또는 벤치에 여러 명이 이렇게 돌아서 앉든지 이런 자유도를 줄 수 있는 그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모듈화가 허용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의 스타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좀 언뜻 보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요건 이제 밖에서 찍은 거 인테리어 이 뒤쪽에서 앞으로 되어 있는 요 이미지로 설명을 좀 할게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프랑스 회사라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파리 패션 윅 같은 거 뭐 런웨이에 모델들 입고 나오는 옷들을 보면 저걸 도대체 어떻게 입어? 그런 수준의 인테리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상용화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준다기보다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배별 쿠션들이 마치 우리 화면의 픽셀처럼 다 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이드롤릭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하이드롤릭 무게가 꽤 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건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TV 광고에서 보면 그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BTS가 이렇게 나와서 광고하는 브랜드는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침대 광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쪽은 부드럽게 이제 뭐 퀸 사이즈 같은데 보니까 2명이 눕는데 한쪽은 부드럽게 좀 푹신푹신하게 나머지 한쪽은 좀 하드하게 그렇게 돼 있는 셋업이 가능하고 그거를 그 사용자가 어느 쪽에 눕느냐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침대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연결 지으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바닥을 갖다가 아주 정교하게 높낮이를 우리 몸을 이렇게 접점이 되는 몸의 부분을 몸의 그 윤곽을
아주 촘촘하게 잡아줄 수 있는 쿠션이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혁명적인 그 착좌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시도, 그런 컨셉을 시도해 보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컨셉카였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뭐 혼다에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스타디로 됐던 건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르노 그거를 완전히 극대화시켜서 미래의 기술이 발달해서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날아다니는 양탄자, 에어버블 이런 인테리어 속 그런 모빌리티 차량 속에 정말 어떤 형태로든 그 바닥을 컨투어를 만들어서 내가 뭐 엎드려서 기대든 누워서 이렇게 뒤에 베개를 하고 이렇게 편하게 책을 보는 자세건 아주 평평하게 되건 이 바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까지 만드는 그런 그 탑승 공간 구현이 되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스프링 또 셀레노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그 집약해 갖고 제대로 내구성을 갖고 발달이 돼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봐서는 아까 초반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래 모빌리티의 궁극적인 가치가 두 가지가 있다면 돈을 내는 사람의 편리성을 극대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사용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편하고 싶다 하는 그 게으름, 그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특정 형태를 만들어 놓은 인테리어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이 가능한 인테리어가 궁극적으로 보면 미래의 그런 그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스타디를 했던 그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빌리티 또 커넥티비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휴대폰을 들고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회사, 회사에서 운송수단 이렇게 갈 때 내가 전혀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집에서 내가 거실에서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있는 공간을 운송수단을 탈 때는 왜 굳이 어떤 특정 자세로 앉아야 돼?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누가? 돈 내는 사람이, 사용자가. 그거를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보면 새로 나오는 이 응접 그 뭐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어르신들이 썼어요. 응접 세트라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 뭐 저기 이 교수님도 웃고 계십니다만 응접 세트라고 그랬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소파는 요래야 되고 뭐 오토만이면 꼭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은 요래야 되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구점에 가보시면 그런 게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 의미가 미래 모빌리티 인테리어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관점의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 모빌리티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할 게 우리 앞에 쌓여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참 생각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뚜렷해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은 과연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그런 거를 갖다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강의를 이어왔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아까 초반에 이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도 물론 제가 드렸지만 뭐 여러분들 이미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하나는 사용자 중심입니다. 개발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 전기나 또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스티브 잡스는 회사에서 폭군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었어요. 이거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홈 버튼 하나만 있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화면에 뜨게 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폰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지금 당장 안 써도 모든 버튼들이 내 눈앞에 있는 개발자 중심으로 생각할 땐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기능도 있고 저 기능도 다 필요하니까. 근데 편리성을 생각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가 더 편할 건가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다가 사용하면서
이 혁명적인 핀치 기능을 넣을 때 물론 블랙베리의 작은 화면에서도 핀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버튼을 우리가 그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그 키보드를 축소해가지고 폰에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폰에서 과연 핀치 기능이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할 때 분명히 이 정도 급의 혁명적인 UI, UX와 인테리어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을 평정을 할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모빌리티의 블랙베리 같은 것들이 한동안 계속 싸울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다가 어느 회사가 짠 하고 나오겠죠. 현재 지금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뭐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상도만 있을 뿐 실제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본 사람은 있지만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어요. 뭐 첫 술에 배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애플이 아무리 애플이 날고 기는 애플이라 하더라도 여기서의 이미지가 갖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어느 사업군으로 가시든 간에 돈을 버는 사업군에 가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개발할 때 이게 안 되니까 이건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러 가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집을 건가를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가 시장을 평전하는 데에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실제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혁명적으로 사람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고 미래 모빌리티에서도 그런 회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모빌리티의 블랙베리들끼리 싸우다가 말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미래 모빌리티의 아이폰을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와 개발자라는 그 슬라이드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고 집에 가시면 큰 소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사회로 진입하면서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학창 시절에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야 될 부분들, 조금 더 준비해야 될 역량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그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미래 모빌리티에서 어떤 기술이 더 호응을 받을까 내가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력서에다가 뭐를 넣어야 좋을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채용자 입장이라면 아마 받는 이력서에 100이면 95개가 그럴 것 같아요. 차별화가 안 될 겁니다.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거가 소비자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냐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읽었던 것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그 픽사 있죠. 그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픽사가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에 관계된 그런 책이었었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이제 또 비슷한 거를 그 버진 애틀랜틱에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 이제 어느 강연에서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픽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냥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를 뽑으면 대부분 그거 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알고. 그래서 픽사에서는 심지어 기술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갖다가 최고 경영진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이 최고 경영진의 그 비즈니스 기한에 대한 사업 기한에 대한 OK를 받기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픽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요? 영화잖아요.
그 회사의 특징이 그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에 그 시사회를 합니다. 사내에서. 이제 우리가 픽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3D로 뭐 요즘 이제 새로운 뭐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뭐 마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로 캐릭터를 이제 디지타이즈해서 디자인해서 그 캐릭터를 갖다가 성격을 부여하는 거가 그런 행동 같은 거를 갖다가 시퀀스를 시간을 얼만큼을 배분해 갖고 걔는 걸어 다닐 때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닌다. 그것만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워낙 컴퓨팅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그 회사도 IT 팀이 있는데 그 IT 팀은 모든 사람들이 그 IT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회사에서의 IT 팀은 또 다른 형태로의 IT 팀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 돌리고 이러는 거가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든대요. 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도 그렇겠죠. 그럼 이제 IT 팀에서는 어떻게 그런 서버 배분을 할 건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런 여러 그다음에 거기 회사니까 회사 카페테리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공무직도 있고 스토리보드만 나와도 이거를 시사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런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그 채용을 할 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처음에 어떤 직종으로 들어와서 그 기술이 조금 모자르다 하더라도 그 스토리텔링으로서 그런 시사회를 할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큰 가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아, 역시 이 회사가 정말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물을 졸여갖고 정말 그 솥에 있는 물을 다 증발시키고 결정체만 남겨갖고 그거를 전사의 가치로 공유를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픽사가 있기 전에 디즈니에도 애니메이션 하는 팀 없겠어요? 거기 이매지네어링 쪽에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이매지니어링 출신의 뭐 지금은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앤디 어그던이라는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디즈니에도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픽사가 디즈니가 못한 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회사가 뭘 원하는지를 전사가 또 회사의 지도자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체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채용자 입장에서 누구를 뽑을까? 그거를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컨텐트 쪽으로 간다든지 뭐 어느 분야를 가도 그렇겠지만 내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이 이렇게 그 활자화돼서 상대에게 이해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력서를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아, 저 친구는 생각을 정말 딜리버리를 하는구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받으셔서. V캐피탈에서 이제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V캐피탈에서 투자 받을 때 여러분 그 샤크탱크라는 거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기업체 가서 받는 면접 질문에 한 1000%, 10,000% 정도 더 신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돈을 쟤를 줄 건데 대충 질문을 하겠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V캐피털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1순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교육이 주관식에 굉장히 박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너무나들 힘들어하세요. 심지어 인문계 나오신 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차별화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세요. 왜냐? 기술적인 거는 남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장을 파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도장 파는 사람을 모아다가 사업팀을 만들겠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강연을 오늘 여기서 화면에서 아마 설명을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남궁대학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우리 저 거점 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또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